2016년 7월 12일 싱가포르 유명 관광지인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인근에서 한 여성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실종된 여성은 중국 텐진 출신 엔지니어 최학열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7월 11일 저녁이었으며 그날 밤 9시 15분경까지 회사에서 야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7월 12일 갑자기 최학열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동료들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중국에 있는 그녀의 부모님에게 연락했지만 부모님은 딸과 어젯밤에도 아무 일 없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딸이 갑작스럽게 실종되었다는 소식은 최 씨의 부모님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싱가포르까지는 4,000km 이상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현지에 있는 딸의 회사 동료들에게 먼저 딸의 행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종 3일째가 되던 2016년 7월 14일 최 씨의 직장 동료가 싱가포르 경찰에 연락하여 그녀가 사라졌다고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최학열이 사라졌다는 소식은 관련 커뮤니티와 채팅방 그리고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출입국 기록 조회 결과 최 씨는 싱가포르를 떠난 흔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찾기 위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였고 가장 먼저 직장 동료들과 집주인을 불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중요한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집주인 모두 최 씨가 실종 직전 누군가와 전화로 격한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동료들은 당시 최 씨가 상대방에게 돈, 우리 엄마한테 말할 거야 같은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집주인도 그녀가 집을 나설 당시 전화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집주인에 따르면 최 씨는 사라진 날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새벽 6시쯤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보통 그녀의 출근 시간은 오전 8시 30분이었고 회사도 지하철로 단 2정거장 거리였기에 이처럼 이른 출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녀는 실종 당일 오전 6시 56분경 지하철역에 진입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약 7시경에는 회사 인근의 원노스역에 도착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CCTV 확인 결과 해당 시간대에 원노스역 어디에서도 그녀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몇 시간에 걸쳐 모든 지하철역의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마침내 최학열의 모습이 찍힌 장면을 발견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회사 근처가 아닌 전혀 다른 지역인 주쿤역 출구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역을 나서자마자 길가에 멈춰 선 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약 10분 뒤 검은색 BMW 차량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추었고 그녀는 곧바로 조수석에 탑승한 뒤 어디론가로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판을 통해 해당 차량의 소유자를 추적하였고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5일 후인 2016년 7월 19일 마침내 차량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냈습니다. 최학열을 태우고 사라진 검은색 BMW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레슬리 쿠라는 48세 싱가포르 남성이었습니다. 레슬리 쿠는 당시 싱가포르에서 한 세탁소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문제의 BMW 차량은 그의 아내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운전자는 레슬리 쿠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레슬리 쿠를 경찰서로 소환하여 조사하였고 인터뷰 결과 그는 실종된 최학열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레슬리는 7월 12일 아침 자신의 BMW 차량에 최 씨를 태운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그는 당일 최 씨가 잠시 차량에 동승한 뒤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주차장에서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진술에서 레슬리는 최근 최 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세탁소 사업에 투자한 적이 있었으며 이후 세탁소 사장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레슬리는 최 씨가 7월 10일에 투자금의 절반을 돌려받았고 불과 이틀 뒤인 7월 12일에 다시 남은 금액을 요구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레슬리에 따르면 원래 이날은 세탁소 사장과 최 씨 그리고 자신이 함께 만나 투자금 문제를 정리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최 씨가 갑자기 사장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을 바꾸었고 레슬리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는다며 격한 감정을 표출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언쟁은 점점 격해졌고 레슬리는 최 씨가 자신을 폭행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화가 나서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주차장에서 최 씨를 내리게 한 뒤 그곳을 떠났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레슬리의 진술을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당일 그가 최 씨와 함께 방문하였다고 주장한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주차장의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BMW 차량의 주차 기록과 주차장 내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해당 차량은 실제로 약 22분간 주차장에 머무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차량이 주차장을 떠날 당시 최하결의 모습은 CCTV에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레슬리 쿠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현장에서 그를 체포한 뒤 그가 운전하였던 검은색 BMW 차량을 증거물로 압수하였습니다. 압수된 차량은 곧바로 싱가포르 보건부 산하의 법의학 전문 기관인 보건과학청으로 이관되어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보건과학청으로 이관된 BMW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차량의 조수석에서 혈흔이 발견되었고 차창에서는 지문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모두 피해자 최하결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자 경찰은 이를 근거로 레슬리 쿠를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결국 레슬리는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졌고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최 씨를 살해하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끝까지 최 씨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그는 갑자기 침울한 표정으로 경찰에게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면회가 허락되자 레슬리는 아내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였고 어린 아들을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남겼습니다. 이후 면회를 마친 아내가 경찰서를 떠나자 레슬리는 경찰을 향해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함께 가시죠. 2016년 7월 20일 저녁 8시 경찰은 레슬리 쿠가 지목한 장소인 림추강 8번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최 씨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금속 재질의 철제 창고 하나와 희미하게 풍기는 석유 냄새 외에는 어떠한 단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뭐하는 짓이냐고 강하게 추궁하자 레슬리 쿠는 갑자기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뜻밖의 말을 남겼습니다.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겠지만 지금 그녀의 시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잠시 후 레슬리는 당황한 경찰들에게 최 씨의 시신이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자기 그는 화염이 시작된 지점이 두 곳이었다고 말했고 첫 번째는 철제 구조물 내부, 두 번째는 그 구조물 바로 옆에 있는 배수로 내부라는 미스터리한 말을 했습니다. 경찰이 의아한 표정을 짓자 레슬리는 침착한 태도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 두 지점을 오가며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이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자 레슬리는 아직 놀라긴 이르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무려 3일 동안 밤낮으로 현장을 오가며 숯과 휘발유를 계속 보충해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뒤 남은 재와 유해 물질을 바닷가에 흩뿌려 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2016년 7월 21일 아침 경찰은 20여 명의 수사관과 탐지견을 동원하여 금속 구조물과 배수로를 중심으로 반경 2km 구역을 집중 수색하였습니다. 수색은 오후 5시 30분까지 이어졌으며 현장에서 뼈 조각으로 추정되는 물질과 머리카락 한 가닥 그리고 여성용 속옷의 금속 단추, 마지막으로 불에 탄 섬유 조각 등이 확보됩니다. 경찰은 확보한 모든 증거를 보건과학청으로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하였고 일주일 뒤 감식 결과가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뼈 조각은 인간의 유골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머리카락 역시 모근이 없어 최 씨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수사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지만 보건과학청은 아직 단정을 내리기엔 이르다며 최첨단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기술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과학청은 분석을 위해 최하결 씨 가족의 모발 샘플을 요청하였고 경찰은 중국에 거주 중이던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모발을 제공받아 싱가포르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발 샘플은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에 활용되었고 그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모근이 없는 머리카락이 최하결 씨의 것임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최하결 씨가 실종 당일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꽃무늬 원피스의 브랜드와 디자인을 특정하였습니다. 다만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은 당시 이미 매장에서 품절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수사 끝에 경찰은 쇼핑몰 측의 협조를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일반 고객 2명을 확인하였고 이들로부터 동일한 원피스 2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옷들은 보건과학청으로 보내져 정밀 분석되었고 그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불에 탄 섬유 조각과 동일한 소재 및 패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레슬리 쿠 본인 역시 해당 원피스가 사건 당일 최하결 씨가 입고 있던 옷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최 씨가 레슬리가 지목한 장소에서 최후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자 드디어 2016년 7월 25일 레슬리 쿠는 경찰에게 범행의 전 과정을 상세히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레슬리 쿤은 당시 최하결 씨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갑작스럽게 심한 분노를 표출하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람이 적은 곳으로 차를 이동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차량을 도로 옆에 세운 뒤 최 씨와 차분히 대화를 나눠볼 생각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 따르면 최 씨는 오히려 더욱 격해진 상태였고 자신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급기야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의 행동에 격분한 나머지 순간적인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손에 힘을 주어 최 씨의 목을 졸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그는 그녀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 코에 손을 가져다 대어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이미 호흡이 멈춘 상태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한 응급처치도 시도하지 않았고 그녀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수석 등받이를 눕힌 뒤 그녀의 몸 위에 세탁소용 비닐백을 씌우는 등 시신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키 158cm의 최하결 씨는 세탁용 주머니에 완전히 가려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곧 차량을 인근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주차장으로 이동시켰고 그곳에서 한동안 차량 안에 머무르며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였습니다. 결국 약 20분 뒤 그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목적지 없이 도심을 떠돌기 시작하였고 여러 장소를 이리저리 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레슬리는 처음 출발한 곳에서 약 40km 떨어진 림추강 8번 골목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이 장소가 미리 떠올렸던 두 가지 시나리오, 소각 또는 매장 모두에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직접 확인한 그는 혼자서 땅을 파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다른 시나리오였던 소각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하였고 이렇게 레슬리는 3일 동안 현장을 오가며 최 씨를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진술을 마친 레슬리 쿤은 숯과 휘발유를 구입한 3곳의 상점과 소각을 위해 3일 동안 머물렀던 2곳의 호텔의 위치를 경찰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찰과 함께 샘바왕 해안가 근처 방파제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최 씨의 유해를 바다에 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는 증거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명복을 빌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레슬리 쿤의 진술에 일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최하결 씨와 단순한 지인 관계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그녀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메시지 기록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레슬리 쿤가 체포된 이후 최 씨의 직장 동료였던 장혜니는 경찰에 결정적인 증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녀는 7월 14일 자신과 함께 실종 신고를 했던 인물이 바로 레슬리 쿤이었으며 그가 최하결 씨의 남자친구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어 최 씨의 부모님 또한 딸이 6월 말 중국에 귀국했을 당시 조심스럽게 한 남성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했었다고 증언합니다. 당시 최하결 씨는 어머니에게 남자친구가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혼한 경력이 있고 12세 아들을 두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최하결 씨의 아버지는 해당 교제를 명확히 반대하며 딸에게 가능한 한 빨리 관계를 정리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최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부모님은 딸의 이러한 반응을 보고 더 이상 깊게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최 씨는 평소에도 부모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편이었기에 부모님은 이번에도 그러하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동료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당시에도 부모님은 딸의 실종을 남자친구와 직접 연관지어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최하결 씨는 생전 직장 동료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애 사실을 거의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던 이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녀의 동료였던 장혜니 역시 불과 한 달 전 영화관에서 우연히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뒤에야 최 씨가 연애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레슬리 쿤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라는 표현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으며 자신은 기혼자이며 자녀가 있는 가장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최하결 씨와는 단지 평범한 친구일 뿐 연인 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레슬리 쿤은 최 씨와 함께 영화를 본 이유에 대해 최하결의 호의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최 씨가 올해 초 세탁소 투자 명목으로 2만 싱가포르 달러를 건넸으며 자신은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영화를 함께 본 것뿐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상 최하결 씨가 먼저 접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평소에 최 씨가 자신에게 남자친구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녀의 생일에 사무실로 금목걸이와 꽃 그리고 케이크를 보낸 것 역시 그 요청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연히 그의 터무니없는 변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레슬리 쿠의 거짓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 결정적인 증거 문서를 그의 눈앞에 제시하였습니다. 그 문서는 최하결 씨가 생전 사용하던 칫솔에서 채취된 DNA 감식 결과였습니다. 해당 결과에서는 레슬리 쿠의 DNA가 명확히 검출되었고,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지인 수준이 아니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돈과 여자의 몸을 탐하며 거짓으로 일관해온 레슬리 쿠의 실체는 이 시점에서 비로소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레슬리 쿠는 1968년 싱가포르에서 태어났으며 두 차례의 결혼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결혼은 1995년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한 은행에 재직 중이었고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경영진 자리까지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는 불법 도박에 빠져들기 시작하였고 점차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아내를 직장에 데려다 준 뒤 곧바로 불법 도박장으로 향하는 삶을 반복하였으며 도박장에 머무는 시간은 하루 평균 6시간 이상에 달했습니다. 결국 그의 첫 번째 결혼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같은 해 그는 두 번째 아내인 두 씨와 재혼하였습니다. 첫 번째 아내와 달리 두 번째 아내인 두 씨는 레슬리를 매우 너그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불법 도박장에 함께 가주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의 가정폭력 사건까지 용서한 사실은 주변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2004년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며 가정은 잠시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두 씨는 이제 삶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레슬리는 금전적 문제로 문서를 위조하였고 결국 6개월간 수감되었습니다. 출소 후 그는 잠시 조용히 사는 듯 보였으나 안타깝게도 레슬리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박뿐 아니라 여자 문제까지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과자이자 기혼자, 심지어 경제적 여유조차 없었던 그였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주변의 여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가 동시에 여러 여성을 만났던 목적은 단 하나,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명의 여자친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을 받아냈으며 도박으로 진 빚조차도 이들이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물론 그는 그 돈의 일부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돈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은 결국 발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1년 그의 내연 여중 한 명이 두 씨를 직접 찾아와 돈을 요구하면서 레슬리 쿠의 사기 행각이 결국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기 및 기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복역 중 그는 기독교로 개종했고 교도소 내에서 모범수로 분류되어 형량이 감형된 뒤 조기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9월 레슬리 쿠는 싱가포르의 한 세탁소에 취업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면접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수감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았고 전과 때문에 채용은 어려울 것이라 스스로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세탁소 사장이었던 에들리는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레슬리는 사장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매우 성실하게 일했고 입사 3일째 되던 날 기존 직원 한 명이 갑작스럽게 퇴사하면서 그는 곧바로 현장 책임자 역할인 슈퍼바이저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레슬리는 주어진 기회를 매우 소중히 여겼고 매달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형편 속에서도 가정을 책임지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할부로 차량 한 대를 구입해 주었는데 이 차량이 바로 사건 당시 사용된 BMW 차량이었습니다. 연말에는 아내와 함께 지인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를 준비해 직접 돌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당시 지역 신문은 그를 갱생의 상징으로 조명하는 특집 기사를 내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칭송이 이어지고 생활이 점차 안정되자 레슬리는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여성에게 접근하며 자신을 부유한 집안 출신의 미혼 남성이자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거짓말로 주변의 여자들을 차례차례 속였습니다. 2014년 10월 레슬리는 조취란에게 세탁소 투자 명목으로 10,000 싱가포르 달러를 갈취했고 2015년 초에는 같은 수법으로 카렌에게 30,000 싱가포르 달러를 받아냈고 2016년 초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최하결에게 20,000 싱가포르 달러의 투자금을 받아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들은 시간이 흐르며 이상한 낌새를 느꼈고 레슬리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회유하며 안심시킨 뒤 반드시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마무리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결국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만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최하결 씨였습니다. 레슬리 쿠와 최하결의 첫 만남은 다소 극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 12월 최 씨는 이별한 전 남자친구를 붙잡기 위해 그의 아파트까지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울었고 울음소리에 경비원이 달려와 즉시 자리를 떠나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등장했는데 그는 바로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에 거주하던 레슬리 쿠였습니다. 레슬리는 경비원을 막아서며 최 씨가 자신의 친구라고 말하였고 경비원을 돌려보낸 뒤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자신이 사업을 운영 중이며 현재 미혼이라는 정보를 일부러 흘렸습니다. 가벼운 친절에 더해진 이 한마디는 그녀로 하여금 그를 다르게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할 무렵 그는 다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그 사람의 손해예요. 내 여자친구가 되어줄래요? 최하결은 그 자리에서 바로 수락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말을 건네준 그에게 마음이 움직였고 연락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만난 후 그녀는 레슬리의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2016년 초 레슬리 쿠는 투자를 빌미로 최하결에게 임한 싱가포르 달러를 건네받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이후 그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전화와 메시지 답장은 점점 늦어졌고 어떤 주는 일주일 내내 얼굴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 레슬리 쿠라는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했고 그 순간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던 것입니다. 즉시 그녀는 레슬리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는데 레슬리에게 진실을 알아차린 여자친구를 달래는 일은 이미 익숙했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결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아내와는 이혼을 준비 중이다 라며 말을 돌렸고 요즘 연락이 뜸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12살 난 아들을 돌보느라 바빴다고 설명했습니다. 뜻밖에도 최하결은 이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와 결혼해 아이를 갖고 싶다는 미래까지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최 씨의 이러한 진심 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레슬리는 그녀에게 점점 더 무심하고 냉담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5일 전인 2016년 7월 7일 최하결은 우연히 레슬리의 개인 SNS를 들여다보다가 한 여성 계정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상한 기분이 든 그녀는 해당 계정을 클릭해 들어갔고 그 안에서 최근에 올린 결정적인 사진 한 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진 속에는 분명 레슬리가 있었고 그의 옆에는 계정의 주인이자 레슬리의 아내인 두씨 그리고 그들 사이에선 어린 남자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레슬리는 분명 최근에 이혼했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진은 최근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이 관계가 어딘가 비정상적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고 그녀는 다시 한번 레슬리에게 자신이 투자한 2만 싱가포르 달러를 달라고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추궁은 레슬리 쿠를 점점 궁지로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그는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조바심이 났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최하결에게 돌려줄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만나고 있던 다른 여자친구 4명에게 차례로 돈을 빌려보기로 했습니다. 그중 중국으로 돌아간 지 얼마 안 된 여자친구 장홍은 다행히 빠르게 송금을 해 주었지만 그녀가 보낸 돈은 고작 5만 위안 싱가포르 달러로 환산하면 약 9천여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갚아야 할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나머지 3명의 여자친구들은 각각 힘들다는 이유로 모두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점점 다급해진 레슬리는 심지어 헤어진 지 1년이 넘은 옛 연인에게까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지금도 혼자야. 우리 결혼하자. 당연히 아무런 답장도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인 2016년 7월 12일 새벽 5시 38분 그녀는 레슬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네가 일하는 세탁소로 가겠다고 통보하려 했습니다. 남은 금액은 정확히 1만 싱가포르 달러. 하지만 레슬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려 7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고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오전 6시가 넘어서야 레슬리는 뒤늦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하결은 레슬리에게 지금 바로 세탁소에 가서 당신의 사장에게 너가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다 말해버리겠어 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 말에 레슬리는 그제야 일이 심각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급히 최하결에게 돈을 줄 테니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침 8시 레슬리는 직접 차를 몰고 와 최하결을 차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는 최하결에게 돈은 안 주고 계속해서 사장에게 가지 말아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최하결은 그의 말을 전혀 들을 생각이 없었고 돈을 주지 않으면 바로 세탁소 사장에게 찾아가겠다고 그를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인적이 드문 골목에 차량을 정차시킨 뒤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버티기 작전으로 상황을 무마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하결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급기야 손찌검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슬리는 점차 짜증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결국 그녀를 공격했고 이렇게 최하결은 내연남 레슬리의 손에 목숨을 잃고만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범죄는 살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투자 명목으로 가로챈 금액만 총 8만 9천 싱가포르 달러에 달했고 그중 4만 달러는 직장에서 횡령한 돈이었습니다. 결국 레슬리는 살인죄 외에도 5건의 사기죄와 2건의 자금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드디어 레슬리 쿠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2019년 8월 19일 싱가포르 법원은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왜 사형이 아닌가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황당하게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슬리의 살해 방식이 특별히 잔혹한 방식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레슬리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명확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진정시키고 세탁소 사장과 마주하지 못하게 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이 일어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고 당시 레슬리 쿠의 나이는 51세였습니다. 형기를 마치기도 전에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에 따라 나이를 이유로 태형은 면제되었습니다. 레슬리는 항소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그는 창의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사실상 그곳이 그의 남은 삶의 종착지가 될 것입니다.